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한계평형 해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용어 설명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삼연한정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물었을 때 하나의 개념상에 대한 얘기로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죠. 리미트, 이퀄리브리엄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개념 속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이론은 뭐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은 결국은 물리학적인 정력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런 쉬운 개념 속에서 내가 너를 한번 이해시켜 보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개념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안전률에 대한 개념이니까 안전률은 또 어떤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낸 한계평형 해석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해석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평가순으로 이제 이야기가 또 전개되겠습니다. 자, 한계평형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삼연한정 해석에 있어서 한계평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안전률에 대한 개념으로 삼연 해석을 해보겠다. 안전률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력에 대한 저항력의 비율인데 이것이 어떤 그 극한 평형 상태, 즉 한계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활동력과 그리고 저항력이 같을 때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안전률이 1일 때의 개념이란 거예요. 즉 한계 평형 상태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인데 변이가 수반되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안전하냐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변이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녹아서 우리가 안전률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안전률의 개념이란 거죠. 두 번째로서는 자, 이렇게 안전률에 대한 개념은 변이까지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생기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변이에 의한 그러한 해석이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전률의 개념은 뭐냐? 이게 바로 LEM 하는 이와 같은 한계평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이에 의한 해석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치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요소법 또 유한차분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확률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확률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면을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LRFD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계평형 상태 해석에 대해서 굳이 해석의 종류에 포함된다면 어디에 포함되겠냐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평형 해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바로 변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치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죠. 한계평형 해석이 좋다면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소스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그래. 안전률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변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치 해석을 하게 될 때 이런 문제가 한계평형 해석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안전률이 뭐냐? 자, 사면이 있다는 거죠. 사면이 있으면 임계 활동면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이렇게 활동력이 우리가 작용을 하고 여기에 저항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극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해서 또한 한계 평형 상태 또는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에서의 FS는 이꼴로 바로 활동력에 대한 저항력의 비율 이거 이꼴로 1일 때 정력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고 또한 극한 평형 상태에 있고 또는 한계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활동력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활동력은. 그런데 이 지금 사면에 있는 이 지발의 저항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이라는 것을 이것을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저항력이 1 이하냐 또는 1 이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정력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풀어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한계평형 해석의 개념이란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안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전율을 가지고 파괴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생기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한계평형 해석이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이에 의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것은 수치 해석이기 때문에 이건 변이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따라서 이 안전율에 대한 개념이 거기는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계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한계평형 해석과 수치 해석의 각각의 장점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율과 그리고 임기활동면에 대한 어디가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과 아울러서 변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하고자 하는 해석 방법이 한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죠. 자, 이론적인 배경. 이론적인 배경은 이것은 정력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모아와 쿨롬의 그러한 파괴 기준을 가지고 사면한적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그림이 들어야겠죠. 시그마와 타우 속에서 현재 집안의 K0 상태에서의 응력 상태는 이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면에 대한 전단 활동력을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면을 절취하거나 성토하거나 어떤 외력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의 어떤 파괴 플라톤은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외력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모아의 응력원이 확장되면서 파괴 플라톤과 접했을 때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모아와 쿨롬의 파괴 기준이죠.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1에서 2에서 3으로 가니까 파괴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그때 과연 이 전단 변형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관계와 그리고 이때 가해진 어떤 외력 시그마에 대한 관계를 보니까 1에서 2에서 3으로 갈 때까지는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니까 그때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까지는 변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입실론 이꼬로 제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닿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한히 변이가 온다. 이것이 파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입실론과 그리고 시그마의 관계를 보아하니까 이것은 변이가 발생하다가 항복점을 지나서 최대의 피크 강도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일정한 응력으로 수렴되는 이와 같은 잔류 강도를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타우, 바로 R 값이죠. 레지듀얼한 그러한 타우 값입니다. 이 잔류 강도가 남을 때까지 이와 같은 그러한 응력과 변형의 거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의 거동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강소성체죠. 강소성체의 거동을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사면이 있을 때 요 속에 있는 흑쇠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활동면에 있는 쇠기가 이것이 강체 거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면과는 어떻습니까? 요 면과는 어떤 호성 파괴를 일으키는 거죠. 이와 같이 무한하게 말이죠. 자, 요것이 이제 그림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론 속에서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자, 그림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시그마 1부터 시그마 1이 이렇게 증대가 되는, 즉 최대 주응력이 시그마 1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파괴가 발생한다. 이때 파괴 발생할 때 이때 변이는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림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림들은 두 번째 뭐냐? 바로 강소성체 모델이다. 거죠. 모델. 강소성체 모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라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응력이 증가하면서 변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응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이렇게 변이가 발생한다. 그런 변이에 대해서 여기는 고려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이가 고려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강조가 되는 거지만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잔류 강도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잔류 강도는 사면의 경우에는 바로 진행성 파괴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행성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행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취약부, 즉 사면의 선단 부분에서 이것이 취약한 부분에서 뭡니까? 이와 같이 잔류 강도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잔류 강도가 점점 사면의 이와 같은 상단부를 향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와 같은 사면의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잔류 강도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사면의 진정한 그러한 안전주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아무런 파괴가 없으니까 이런 진행성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전체의 사면의 대표적인 여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바로 이와 같은 요점에서의 그러한 여기에서의 시그마와 타우 값을 가지고 버티는 놈이니까 요 타우 값이 이 전체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동시에 파괴된 거죠. 그래서 요것은 뭡니까? 네 번째 동시 파괴의 개념이다. 즉 각각의 파괴면에서 발생하는 전단 강도의 그러한 진행성 파괴로 인한 차이점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오직 전체 사면에 일정하게 이와 같은 타우 값이 적용돼서 얘가 닿으니까 한꺼번에 쏠랑 해서 동시 파괴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가 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수치 해석에 의한 이와 같은 변이를 고려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사면을 굴착함에 있어가지고 변이가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와 같은 자연사면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절취하겠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면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이 fs 값이 이것이 1보다 크다 하더라도 1보다 큰 상태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파괴 퍼락선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응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접하지가 않기 때문에 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fs 값이 1 이상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떠한 불안 입실론과 시그마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델타 입실론만큼의 변이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 변이로 말미암아서 이 집이 제대로 견딜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관심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변이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평형 해석에 의한 안전률만 믿고서 했다가 이것이 어떤 변이가 왔을 때 이러한 구조물들이 과연 우리가 분쟁,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 해석을 통해서 변이가 얼마나 올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이런 한계평형 해석은 제한이 있다.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을 통해서 이 한계평형 해석이 뭐냐라는 것을 좀 더 극명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선배님들께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좀 더 남보다 좀 더 차별화된 답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정력학적으로 평형한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사면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경사면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물체를 갖다 여기다 집어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이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계속 올렸을 때 쏠랑 미끄러질 때가 바로 fs 이꼬르 1이란 거죠. 이것이 각도가 낮아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fs는 1이 아니죠. 한계평형 상태라는 것은 이것이 쏠랑 미끄러질 때 처음에 요 알파 값이 이만큼이었다가 더 올려서 어느 순간 이만큼 올렸을 때 쏠랑 미끄러진다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한계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fs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이꼬르 뭐냐? 바로 t분의 s 값으로 우리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집안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판때기와 그리고 물체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점착력이 없을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물체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내려 누르는 그러한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란 거죠. 요 힘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 물체가 지금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벡터가 활동력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한번 불력을 꺼보자는 거죠. 불력을 꺼보고 여기가 이만큼의 힘이, 요 힘이 바로 뭐다? 요 힘이 T라고 하는 활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T는 뭐다? M 곱하기 G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요 무게로 인해서 눌러주기 때문에 이 누르는 무게와 그리고 이 면과의 마찰각에 의해서 얘는 버틸 것이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버티는 힘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버티는 힘은 이 무게가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은 이란 거죠. 이 무게 이만큼이었다고 친다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힘으로 얘는 지금 뭐예요? 얘가 S라고 하는 그런 활동에 저항하는 힘으로 윗방향으로 지금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힘은 뭡니까? 요게 바로 알파 값이니까 S는 이꼴로 바로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이꼴로 M 곱하기 G 곱하기 사인 알파 요거, 그리고 위에 것은 활동에 저항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M 곱하기 G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요것이, 그런데 여기다가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니까 이 수직 응력에다가 곱하기 마찰 계수값을 해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델타 값을 해야겠다. 따라서 이거 뭡니까? 요 값은 뭡니까? 요것은 결국은 마찰계수 뮤 값이니까 이거 곱하기 뮤가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이꼴로 수직응력 n 값이 되는 것이죠. 요게 n 값이 되는 거죠. n 값이 된 거죠. n 값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학적인 그러한 평형 해석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력학적인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정구조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면의 경우에는 정정구조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화면에 대한 유한사면이라든가 또는 무한사면의 경우에 원호활동으로 이렇게 활동면이 나가기 때문에 각각의 절편들을 끊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절편 사이에 해당하는 힘과 응력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이것이 평형 상태가 아니란 거죠. 즉 부정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힘들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정정으로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정력학적인 방법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하기 위한 절편에서의 힘의 가정에 필요한 원인이 되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안전율이라는 것이 왜 뜬금없이 나오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 속에서 이러한 한계평형 해석은 안전율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변이에 의한 해석과 그리고 확률론적인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율에 의해서 변이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용 안전율이라는 걸 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허용 안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안전율의 개념이 있느냐? 이것은 응인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응력과 모멘트에 의한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다. 무엇으로? 정력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응힘모라고 하는 것은 파괴면의 상태에 따라서 구별해서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평면 파괴 또는 직선 파괴와 같은 이러한 경우에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응력과 그리고 강도 또는 모멘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호 활동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개해서 이렇게 해서 4번 사항에서 1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안전율에 대한 개념으로서 해석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상 나온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째 문제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자, 문제점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이, 두 번째는 잔류강도, 세 번째는 동시파괴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약자로 외워야겠다. 그래서
변잔중 이렇게 외워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잔중. 변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잔류강도에 대한 그러한 강도를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동시파괴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이 이론적인 문에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한 평형 상태, 정력학적 평형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러한 변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전율에 의한 개념으로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한계 평형 해석에서의 안전율에 대한 것은 것에 대한 변이에 대한 가정들은 실질적으로 정량화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허용 안전율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확한 변이를 좀 본다면은 우리가 과설계 또는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율만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못한 fs 값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변이를 갖다가 통제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잔류 강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삼축압축 시험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입실론과 그리고 시그마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반적인 그림이 이것이 OC나 또는 댄스한 샌드의 경우였다는 얘기죠. 또는 그렇지 않은 그런 느슨한 흙이라든가 느슨한 샌드 또는 정교한 점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응력과 그리고 변형에 대한 거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이렇게 거의 만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때의 강도가 이 타우 R 값이었다고 했죠. 타우 R 값이었다. 이 타우 R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피크 강도 때 이때 것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릴 때란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먼저 이것이 뭡니까? OC의 경우죠. OC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그렸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전당강도 S라는 놈을 있고 여기가 입실론, 여기가 뭡니까? 시그마고 여기가 타우였죠. 그러니까 S라는 놈을 있고 C 플러스 시그마의 탄젠트 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걸 요 강도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는 뭡니까? 파이 R 값으로 쓰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잔류 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응력이 더 이상 증대가 하지 않는 이렇게 무한하게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의 증가가 없이 무한히 변이가 발생하는 그때의 강도를 우리가 잔류 강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점착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점착력이 제로인 상태로 보는 것이 안전측이죠. 그러고 나서 이때에 해당되는 그때의 시그마와 타우 값을 갖다가 우리가 점을 찍어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때의 강도는 뭐다? S는 이꼬로 시그마의 탄젠트 파이 R 값으로 이렇게 해서 잔류 강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링 전단 시험 또는 단순 전단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강도 정수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 파괴에 대한 개념이죠. 자, 변잔동이니까 동시 파괴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파괴면이 있을 때 각각의 이 파괴면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각각의 모든 점에 있는 이와 같은 전단 강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취약한 부분에서 먼저 어떻습니까? 잔류 강도만 남고 그리고 이것이 이 잔류 강도가 이 사면의 상단부에 있는 지표면을 향해서 이것이 점점 진행해 나간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변잔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계 평형 해석의 문제점은 변잔동이었다. 그래서 변이를 무시했다는 것, 잔류 강도를 무시했다는 것, 동시 파괴 개념이라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물려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면한 안정 해석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절일수 이렇게 외웠습니다. 중절일수. 자,
중과 절은 이것은 한계평형 해석이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 한계평형 해석법, 수치 해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량법에는 파마코 이렇게 우리가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절편법에는 J, 뭡니까? F, B, J, M, S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치면서 종류를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펠레니우스 방법, 비숍 방법, 얀부의 방법, 모겐스턴 앤 프라이스의 방법, 스펜서에 의한 방법 이렇게 해서 가볍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한계평형법, 수치 해석 순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평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뭡니까? 바로 파이니코로 재료 해석법 이걸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비숍의 간편법 이런 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것만 가지고 쓰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개요 속에서, 개념 속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안전율에 의한 개념이다. 그래서 변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해석해서 사용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 해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중간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의 개연성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수치 해석에 대한 것을 또 어떻게 접목해서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수치 해석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계평형 해석과 구별해서 이거에 대해서 종류를 칠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역학적인 방법과 기하학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역학적인 방법과 기하학적인 방법 두 가지로 사면 안정 해석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나는 뭐냐면 결정론적인 방법과 그리고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사면 안정 해석하는 방법에는 이것이 평사투영법, 그 다음에 SMR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정론적 안정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한 경계 조건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유일한 해가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바로 한계평형 해석법이 있었다. 그래서 LEM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고등수치 해석이 있다. 고등수치 해석. 그리고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한계 해석이 있었습니다. 한계 해석. 마지막으로는 역해석이 있었습니다. 역해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론적인 방법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 방법은 4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계평형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안전율에 의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등수치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수치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차분, 유한요소법이죠.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FS가 아니라 이것은 변형률을 의한 입실론과 그리고 델타 L이라고 하는 이러한 변형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안전성을 평가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해석이 있었습니다. 한계 해석은 이 한계평형 해석과 고등수치 해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모두 동원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수치 해석, 이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계평형 해석과 비교했을 때 크게 어떤 것이냐, 그죠? 어떤 것이냐. 이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이것은 한마디로 했을 때 시그마와 입실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즉 변형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수치 해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유한요소 또는 유한차분으로 이렇게 해서 변형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해석을 할 때 해석 모델이 뭐 있습니까? 자, 한계평형 해석에서는 이것은 강소성체였어요. 완전 강소성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해석에 의한 모델은 뭐였냐면 이것은 탄소성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비선형이며 또한 비탄성인 이러한 집안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모델을 갖다가 최대한 구현한 것이다. 실제 집안은 비선형이고 비탄성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단순화시켜서 탄소성 모델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런 수치 해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장점이 뭐냐? 장점. 자,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 뭐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비선형, 비선형이라든가 또는 비탄성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이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시그마와 입실론의 관계, 이 바로 변이에 대한 거동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시그마와 입실론에 의한 이와 같은 변이 거동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파괴면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파괴면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큰 차이가 뭐냐? 한계평형 해석 같은 경우는 파괴면을 가정을 해갖고 푸는 겁니다. 이건 파괴면을 가정을 해야만 우리가 여기서 fs 값을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얘는 거꾸로 파괴면 추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경계 조건, 즉 뭡니까? 경계 조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면의 형상 조건이죠. 사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외력 조건, 어떠한 상태에서 외력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외력 조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변형을 추정하고 그 변형으로부터 파괴면을 거꾸로 알아내는 방법이니까 얘는 파괴면을 먼저 가정, 얘는 이렇게 외력 조건을 외력이 아니고 바로 사면에 대한 경계 조건을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파괴면을 추정하는 방법이 큰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장점 뭡니까? 장점 바로 진행성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로 변형 연화에 대한 거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바로 탄소성 모델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런 변형연화 거동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간 의존성인 크리프 변형이라든가 또는 공사 단계별 예를 들어서 절토나 또는 성토로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해당되는 스텝 속에서 이때의 해당되는 그 변이를 알 수 있다. 이 변이 속에는 또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이때는 암밀 같은 것들도 암밀에 의한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겠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된 장점이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탄소성 해석에서의 장점과 그리고 이 개념과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어떤 물성치를 집어넣어야만이 그러면 이런 수치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즉 경계 조건은 뭘 넣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사면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넣으면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C 값이나 파이 값이나 그 다음에 어떤 변형 계수 값이나 또는 포화성비라든가 또는 이런 단위 분량 이런 것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지층마다라는 거죠. 지층마다 집안 조사해 갖고 구해낸 지층마다의 C 값과 파이 값과 변형 계수 값, 포화성비 값과 그리고 단위 중량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바로 이와 같은 시그마와 입실론의 관계를 알아내고 그걸 통해서 파괴면을 추정하고 그리고 진행성 파괴에 대한 변형 연화의 거동을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탄소성 모델을 우리가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크리프 거동과 그리고 암밀에 대한 거동과
그리고 공사단계별에 해당될 수 있는 입실론의 값들을 구해준다 하는 거죠.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C값, I값, E값, 그 다음에 포화성비, 누구값, 감마값들이 필요하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파이값입니다. 요것은 뭐라 읽어야 되나요? P라고 해요. P값을 읽겠습니다. P값. 요건 파이, 요건 P값을 읽겠습니다. 요 P값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다일레이션 앵글 이렇게 합니다. 다일레이션 앵글. 이게 뭡니까? 이게 팽창각이에요. 팽창각 이런 겁니다. 이 팽창각이 상당히 중요한 수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치 해석이 만능이라고 하는데 애지간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C값과 파이값과 E값과 그 다음에 누구값과 감마값은 대부분 집안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값들이지만 이런 P값, 즉 다일레이션 앵글이라는 이 부분이 수치 해석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입실론과 파괴면의 추정과 진행성 파괴에 대한 거동과 그리고 크리프와 안밀과 공사다 단계별에 대한 입실론 값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다일레이션 앵글이라는 겁니다. 팽창각이라는 거죠.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잘 못 구하겠다 그죠.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 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겠냐 하는 문제가 또한 수치 해석에서의 문제점이란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다일레이션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진행성 파괴가 발생하기 직전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직전에서. 그러니까 피크 강도를 보일 때 그때 다일레이턴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피크 강도 보일 때 어떤 때? 조류토에 있어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 조류토가 아니고 일반 점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다일레이턴시가 발생하지를 않죠. 입자의 재별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것은 완전 소송의 경우죠. 완전 소송. 완전 소송의 경우라면은 이런 거죠. 완전 소송. 완전 소송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완전 소송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완전 소송이죠. 이것은 탄성거동이고, 이것은 소송거동일 텐데, 이건 완전 소송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마치 모아 쿨롬 모델에서와 같이 변이가 없는 상태에서 파괴 시에 무한하게 변이가 발생되는 것 같이 이렇게 소송거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값밖에 없겠죠. 이것은 직선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뭡니까? 요 P값이 이거로 제로인 상태로 보아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각각의 시간대별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입실론 값을 구함에 있어 가지고 이때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은 완전 소생 모델, 즉 파괴 이후에 어떤 소송 거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사면의 안전성 측면에서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단순화된 P꼴로 제로인 상태로 놓고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파괴 이후에 그런 거동에 대한 그런 입실론 값들을 구하지 않고 안전율, 즉 파괴가 될 거냐 말 거냐는 그러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그러한 수치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만 집어넣다 보면 결국은 바로 한계평행 해석과 틀린 게 없다는 얘기죠. 틀린 게 없다.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다일레이턴시에 의한 어떤 팽창각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줘야만이 정확한 이러한 장점들을 구현할 수 있는 수치 해석의 모습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의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파괴 후에 어떤 소송거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 과정을 다 모사할 수 있는 것이 수치 해석의 장점일 텐데 이때 그러한 전 과정, 즉 시그마와 입실론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로 다일레이션 앵글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인데 알다시피 파괴 모델식이 바로 뭡니까? 이 탄소송 모델이었죠. 이것 플러스 집안의 물성치 C값, 파이값, E값, 누구값, 감마값을 집어넣지만 그렇지만 요 P라고 하는
다일레이션 앵글을 어떻게 집어넣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용어 설명에서 이 다일레이션 앵글이란 부분이 나온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계평형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상 변잔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동수치 해석을 한다. 그걸 할 때 이게 그럼 고동수치 해석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건 뭐냐면 바로 변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을 가지고 탄수성 모델을 통해서 뭘 구한다? 바로 시그마와 입실론 구하고 파괴면을 추정하고 진행성 파괴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거동을 갖다가 예측, 추정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시간 의존성 또는 응력 의존성도 있겠죠. 그러한 의존성들이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크리프 변형과 또한 안밀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것이 수치 해석 모델이다. 여기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파괴 모델식에 대해서 우리가 탄수성 모델을 정확하게 넣어줘야겠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집안 강도 정수 플러스 다일레이션 앵글을 잘 집어넣어야겠다. 그 실컷 지금까지 다일레이션 앵글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시겠죠. 자, 일단 조리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전단 강도 시간에. 조리토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외력을 주죠. 그래서 전단을 시킵니다. 전단을 시키게 되면은 이때 전단할 때 입자간의 마찰력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강도가 있습니다. 마찰력에 의한 입자간의 마찰력에 의한 강도가 발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립토에서의 전단 강도라고 하는 것. 조립토에서 이 전단 강도라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입자 간의 마찰에 의한 강도가 있겠죠? 강도가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뭐가 있냐 이거죠? 뭐냐면 체적 팽창에 의한 강도가 있습니다. 에 의한 강도. 그 다음에 이것 플러스 뭐가 있냐? 바로 입자의 재배열로 인한 재배열이죠. 자, 재배열로 인한 그러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조립토에서는 거의 99%가 다 이렇게 입자 간의 마찰에 의한 강도를 발휘하는 게 대부분인데 체적 팽창에 의한 강도와 입자 재배에 의한 강도가 더 클수록 전단 강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입자 재배에 의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체적의 팽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입자의 구조가 변화가 돼갖고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조립토에 있어서 그 전단 강도를 좌우하는 요소 가운데 우리가 이미 전단 강도 시간에 배웠습니다. 상크립 물중구였습니다. 자,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 입자의 입도 분포, 그 다음에 물, 중간 중력, 구소응력에 의해서 조립토는 전단 강도를 달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단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서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체적 팽창에 의한 강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다일레이션 앵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전단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단 상자가 있습니다. 전단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시그마를 가하고 여기다가 타우를 가합니다. 그죠? A분의 T죠. 이것이 있고로 A분의 T 값이고 요건 있고로 A분의 P 값입니다. 요걸 해서 요 솔랑 밉니다. 밀게 되면 이것이 파괴가 발생하면서 어떠한 입자 간의 마찰에 의해서 강도를 발휘도 하지만은 이것이 체적 팽창에 의한 것과 그리고 입자의 재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가 강도를 기여하면서 전체적인 강도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밀렸습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밀렸을 때 요때에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일로 보자. 한 일로 보자.
그러면 어떤 변형된 양에 대해서 어떤 하중이 있겠죠. 하중. 이게 뭡니까? 요게 지금 요만큼 밀리기 위해서 한 일이란 거죠. 한 일.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의 요소에서 분명히 일을 했을 것이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시그마에 의해서 이렇게 짜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짜부러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전단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릴 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수평 방향과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뭔가 최적의 변화가 옳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 분명히 우리가 재고 있죠. 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그마의 A에다가 그리고 D의 H라고 하는 거, 즉 DH는 뭡니까? 시그마의 A니까 요 시그마라는 이러한 수직 응력에 대해서 이 전체의 단면적에 대한,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간 어떠한 미소한 그런 연직 방향의 수직 방향의 변형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 일이란 거죠. 예, 전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개념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이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중일 건데, 그 전체적으로 것을 다시 한번 분해를 해보면 분명히 수직 방향에 대한 일과 플러스 수평 방향에 대한 일로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타우의 A에다가 D에다가 이것은 뭡니까? 수평 방향의 변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D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수평 방향의 어떤 변형량입니다. 이것은 수평 방향에 대한 미소 변형량. 이것은 수직 방향에 대한 미소 변형량이죠.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가한 만큼. 이게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어떠한 에너지, 이것이 그러니까 응력 곱하기 A니까 이건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힘이죠. P가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T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마찰 계수에서 좌우된 거니까 이걸 갖다가 마찰 계수를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것은 있고 뭐가 되냐면은 마찰 계수 곱하기 그다음에 시그마의 A의 D DD 값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누가 이겼습니까? 이건 테일러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니까 마찰 계수 값에 대해서 뭔가 수직 응력에 대한 그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 곱하기 DD 수평 방향에 밀린 거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뮤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뮤 값을 뮤라는 걸 갖다가 보니까 요 식이 만족시키기 위한 뮤 값은 뭐냐? 결과적으로 요게 뭡니까? 결국은 이것은 DD분의 그리고 DD분의 DH를 곱해주면은 결국은 1항이 나올 거고요. 이 뮤 값을요. 요것은 DD분의 DH를 곱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봤을 때 시그마 A의 DH 값 나오겠죠. 자, 이거 플러스 요공식에다가 뭐를 곱하면 또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시그마 분의 타우 값을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이거 곱하기 요거를 해서 시그마 A의 DD를 해주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요게 뭡니까? 시그마분의 타우 값은 뭡니까? 이거는요. 바로 이건 뭐죠? 파이 값에 관계된 거죠. 우리가 뭡니까? 바로 이게 시그마와 타우라고 하는 이런 직접 전단 시험을 했다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파이 값이라는 얘기죠. 물론 모래의 경우에 이게 C 값이 제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그마의 타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탄젠트 바로 파이 값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D분의 DH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또 어떠한 값이 되겠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시험을 수행을 할 때에 그때에 여기가 DD가 된다고 치고 여기가 DH가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어떠한 각이 나오겠죠. 자, 요 값을 우리가 뭐다? 바로 전단 팽창각. 아까 뭐랬습니까? 다일레이턴시 각이랬습니다. 팽창각이랬습니다. 요걸 파이라고 치자 이거죠. 파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요게 파이라고 치니까 요게 파이라고 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탄젠트 파이는 이꼬르 뮤 플러스 탄젠트 phi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요게 바로 뭐라고요? 다일레이턴시 앵글이란 겁니다. 요게 DD분의 DH가 즉 직접 전단 시험을 하면서 해당되는 시그마별로 했을 때 요때에 해당되는 여기서의 DD라고 하는 수평 방향의 변이량에 대한
연직 방향의 변이량에 대한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준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파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p 값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탄젠트 파이는 이꼴로 뮤 플러스 탄젠트의 phi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값이 여기 있는 요 팽창각이라고 하는 요것이 요 phi 값이 이꼴로 0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탄젠트 파이는 이꼴로 뭐가 되느냐? 이꼴로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다면 요게 즉 이것분의 이거가 0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뭡니까? 다일레이턴시가 없다는 이야기죠. 없을 때는 이건 이거로 바로 뮤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에 자 여기서 시그마의 타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응력비라고 하죠. 응력비. 이걸 응력비라고 하는데 응력비라고 하는데 이때 바로 이 뮤 값밖에 존재하지 않는 즉 다일레이턴시가 없을 때 해당되는 시그마의 타우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때를 바로 한계 상태의 응력비라고 하는 거죠. 즉 다일레이턴시가 없다고 했을 때 응력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전단 변형률에 대한 전단 강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또한 최적 변형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 다일레이턴시로 인해서 바로 전단 저항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건 정리가 됐죠, 이제? 자,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평형 해석만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제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개념 알았습니다. 안전율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력에 대한 전단 강도였습니다. 이론은 뭐냐? 이론은 모아 쿨럼에서의 강수성체 이론이었다. 물리학적은 다 안다. 안전율은 응인모였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변잔동이었다. 해석의 종류는 뭐 있느냐? 그러면 중절이수다. 평가는 뭐다? 그렇게 써갖고는 합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 해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빼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스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수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수치 해석에 있는 입력 데이터 중에서 전단 저항 아닙니다. 저 뭡니까? 팽창각이죠. 팽창각. 다일레이턴시 앵글에 대한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또 그것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흘러 들어온 내용을 쓰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것과 함께 이렇게 녹아서 간단하게 쓰면서 그걸 또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DD분의 DH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일레이턴시 앵글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non 다일레이턴시 상태죠. 이 제로인 상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이쪽은 팽창이란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플러스니까 압축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시그마와 타우의 관계입니다. 즉 응력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 있던 흙이 있었다. 사면의 한 상태에서 여기 있었다 한다면은 이것이 전단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처음에는 압축이 될 것이다. 압축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일레이턴시가 0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즉 이것이 제로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그거 부분부터 팽창을 일으킬 것이다. 팽창을 이렇게 갖고 오다가 어느 순간 돼서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또 더 시험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O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C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D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다일레이턴시가 0이 되는 이때의 그때 값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때 값은 우리가 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값을 우리가 2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시그마분의 타우, 응력비가 2라는 점에서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 이미 배웠던 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단 변형률 입실론 분의 입실론 액시얼 분의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뭐냐면
타우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입실론과 타우에서, 자, 입실론 타우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지금 뭡니까? 바로 잔류 강도를 좀 구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뭡니까? 피크 스트렝스죠. 피크 스트렝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피크니까 P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A-를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non dilatancy, 즉 한계 간극비에 수렴됐을 때 그때의 잔류 강도가 되겠다. 이건 이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 P 값과 쭉 꺼보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요 축은 뭐냐? 요 축은 우리가 별개의 축으로 보자는 겁니다. 요거 뭐냐면 V분의 델타, V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압축이 5점에 생겼으니까 압축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플러스 다일레이턴시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B-라고 보자. B-.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네요. 자, 걸리는 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길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뭐냐? 여기가 M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이 M과 그리고 요 B라고 하는 거 있죠? B라고 하는 거, 요 B. 요게 뭐냐? 파괴 시의 다일레이턴시라는 얘기입니다. 파괴 시의 다일레이턴시. 왜 그렇습니까? 바로 P점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렇게 P점 와 있잖아요. 즉 말해서 이렇게 팽창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팽창이 안 되고 다시 압축을 하는 그런 관계죠. 압축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압축을 쭉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압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요 같은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이게 파괴 시의 어떤 그러한 점이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 요 점이 뭐냐면은 바로 다일레이트시 앵글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번째 이제 요 그림에서 요 좌표는 뭐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F라고 하겠습니다. F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O에서 그 다음에 A에서 B, C, D로 가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전단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전단 변이에 대한 양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DD분의 DH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일레이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0이라고 하는 거죠. 0. 요 0을 기준해 가지고 오른쪽은 압축, 왼쪽은 팽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B점을 보세요. B점 요 B점이라는 것은 요건 파괴 시의 최대 주응력, 최대 응력비입니다. 요게 파괴 시의 최대 응력비가 시그마 타우 값이 요거란 거죠. 파괴 시의 최대 응력비가 시그마 타우 값이 이 값이다라는 것이죠. 이 값. 자, 이 값인데 요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국은 이 B 값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피크 스트렝스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D분의 DH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M점이죠. M점. 요 M점. 요것은 P 값에 대응하는 그때의 다일레이턴시 값인데 이 M 값은 뭐냐면 이때 바로 요때 요 B점에 해당하는 그때의 DD분의 DH 값에 해당하는 다일레이턴시 값이 요때 값이다 이 말입니다. 요때 값이다. 자, 그러면 F점은 뭐냐? F는 어딥니까? F. 자, F점은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바로 최대의 다일레이턴시를 말합니다. 지금 V분의 델타 V가 최대가 아니고요. 요것이 바로 D분의 DH라고 하는 그러한 다일레이턴시에 있어서의 최대 값이라는 거죠. 이게 팽창이 최대한 되었으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최대 응력 도달입니다. BCD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은 뭐냐면 다일레이턴시가 점점 줄면서 이것은 뭐예요? 이게 팽창으로 갔다가 다시 오지요. 이렇게 팽창이 안 되고 또 뭡니까? 동시에 약간 올라갔다가 시그마분의 타우라고 하는 응력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즉 P에서 A로 간다는 의미죠. 여기 B에서 D로 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응력이 줄면서 응력이 일정하게 수렴되어 가는 바로 이와 같은 진행성 파괴를 나타냈을 때 그때의 다일레이턴시와 그리고 응력비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DD분의 DH라는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A와 D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한계 응력비라고 하는 게 요게 D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요때의 상태가 요것이 바로 요때의 상태가 될 것이고 요때의 상태가 바로 요때의 상태가 될 것이다. 즉 한계 강력비 non-dilatancy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 값도 구하고 요것에 대한 그래프도 구하고 요것에 대한 그래프도 구하지만 이때까지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실험했을 때 이것은 직접 전단 시험의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우리가 뭐 한다? 일종의 외삽을 통해서 이 점을 갖다 D점을 추정하고 그때 해당되는 시그마와 타우 값에 대한 응력비와 그리고 그때의 제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이 한계 응력비에 해당하는 그때의 이 한계 응력비에 해당하는 그때의 바로 이 마찰 계수를 한계 응력비 뭡니까 이게 다일레이턴시가 제로라고 했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일레이턴시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자, 탄젠트 파이는 이꼬르 뮤 플러스 뭡니까 뮤 플러스 탄젠트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phi 값이라는 건 뭡니까? 이 phi 값이라는 것은 요거죠. 요것을 말한 겁니다. 요거 이꼬르 제로였을 때 뭡니까? 요거라 했죠. 그러니까 요게 제로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제로라는 의미는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 각각에 해당되는 이렇게 변이에 따라서라는 거죠. 변이와 응력에 따라서 이렇게 거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수치 해석에서는 얘가 요렇게 할 때는 얼만큼 변이 가고 이때는 얼만큼 변이 가고 요 각각의 상태별로 변이의 모습을 얘가 읽어주는데 이때마다 뭡니까? 해당되는 각각의 마다의 그때의 이 다일레이션 앵글의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집어넣어줘야만이 우리가 뭘 한다? 사면의 하중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파괴할 때 그때의 거동을 갖다가 우리가 변이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는데 이 값들을 넣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0으로 넣는다면은 이런 거죠. 그럼 뭡니까? 요때의 값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요때 값만을. 그러나 그 전까지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피크 강도를 지나 이렇게 변이가 오는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과거의 변이의 상태를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모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수치 해석에 있어서의 바로 딜레이션입니까? 다일레이션 앵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선배님들이 한계평형 해석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에 수치 해석과 연관시켜서 쓸 때에 이 다일레이션 앵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차별화돼서 쓰신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에서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기서 p가 이꼬르 0이라고만 일방적으로 넣고서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 D점에 대한 것에 요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요 이후에 파괴 거동 이후에 소성 거동 상태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있던 변이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이때 이 5점으로부터 O, A, B, C, D까지 해당되는 각각의 모습에 대한 다일레이션 앵글을 집어넣는 게 수치 해석에서 상당히 큰 관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분입니다. 평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잔류 강도와 변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과압밀 점토 사면, 그 다음에 국부 전단 파괴, 즉 뭡니까? 과균연 활국이 있는다. 과균연 활국과 같이 잔류 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는 이걸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뭘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는 뭐냐? 토학과 지지력, 사면 안정 검토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론이 바로 한계평형 해석 이론인데 이게 어느 응력에서 파괴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그렇죠. 즉 파괴 전에 발생 변이에 대해서는 안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현장 여건이라면 우리는 수치 해석을 통해서 변이량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변이에 대한 그러한 적정치를 알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뭐니 해도 제가 계속 사면 안정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면 안정 해석 방법을 수치해서 쓰느냐 이걸 쓰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오차를 주지를 않는다라는 게 그것이 기술적인 내용이죠. 즉 어떤 것이 더 오차를 준다? 집안의 강도정수 플러스 파괴면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정할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집안의 투수성 즉 침투에 따라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잔류강도 그 다음에 즉 진행성 파괴에 대한 잔류강도죠. 이런 것들을 적용한 강도정수를 제대로 적용한 해석이 중요한 해석이 되겠다. 사면안정에서 이것을 쓰든 어떤 것을 쓰든 간에 말이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계 해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치 해석과 그리고 한계 평형 해석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장점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평형 조건, 적합 조건, 구속 조건, 평행 조건, 적합 조건, 구속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이 적합한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계 해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하계 정리와 상계 정리를 판단을 하겠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가상일의 원리를 나타내는 일과 에너지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력이 한 일은 결국은 내부의 에너지에 내부 에너지가 한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괴 시에 해당되는 그런 응력이 얼마냐를 아는 것이다. 이럴 때는 안정 조건, 외력에 대한 일이 내부 에너지의 후산량보다 작을 때 결국은 안정 조건이죠. 그 다음에 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적 허용 조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상태를 가정을 했을 때 가상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파괴가 되기 전에 그때의 정적 허용 응력장을 구한다고 했고 상계정리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입실론과 델타 L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 대상의 사면 내의 속도장이 과연 불안정하냐 또는 동적 허용 조건이냐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외력이 한 일이 내부의 에너지 소산량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러기 위한 동적 허용 조건은 뭐냐? 바로 입실론과 델타 L이라고 하는 적합 조건과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는데 이건 역시 동적인 허용 속도의 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상일의 원리를 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한 결과가 실제 파괴 거동에 대한 어떤 상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한값을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해당되는 델타 L 값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역학적으로 엄밀한 해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수치 해석과 한계 평형 해석에 대한 장점을 두루두루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안전율도 빼내고 그리고 임계 파괴면에 대한 활동면도 빼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이 팔 것인가 임계 높이 그 다음에 파괴에 대한 어떤 하중들 그 다음에 파괴 시의 강도정수 이런 것들을 역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적인 허용 응력장과 동적인 허용 속도장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수치 해석과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보완한다면 더 좋은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해서 정적 허용 응력장과 동적 허용 속도장을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엄밀한 해를 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수치해석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께서 한 번 더 그때 했던 그런 한계 해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계 평형 해석은 그대로 외우실 게 아니고 다른 수치 해석과 또 한계 해석과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러한 변잔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소스로서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